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요즘 감기,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증 환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폐렴증은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를 방불케 할 정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접 국가들도 영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국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가 11월 첫째 주에 173명에서 넷째 주엔 270명 정도로 1.6배 증가했는데요. 눈에 띄는 게 확산 속도죠.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지만 3주가량 길게 지속되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 전까지 국내에서도 주기적으로 유행하면서 이미 치료법이 나와 있어서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의료 현장 일각에선 그래도 이번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상황을 보면서 긴장감이 커지기 때문일 텐데요. 뭐든 철저히 대응해서 나쁠 거 없겠죠. 모쪼록 확산세를 최소화하고 병원 이용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청년들의 먹거리 실태를 논의한 국회 한 심포지엄의 소식 살펴보겠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이 삶에 대한 긍정과 극단적인 긍정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패딩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한국 전통 바느질 누빔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한데요. 요즘 청년들의 먹거리가 부실하다고 해서 이 먹거리 취약계층이라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청년들의 먹거리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청년층의 먹거리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였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난 5일 국회에서 2030 농업 먹거리 청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농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요. 농업 먹거리 청년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주관했습니다. 농업 먹거리 청년 모임은 농민 먹거리 단체 활동과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30 농업 먹거리 청년 심포지엄에선 청년들의 먹거리 현실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공유했는데요. 우리가 청년들의 먹거리를 떠올려보면 인스턴트 식품, 배달 음식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기 식당인데요. 네. 일각에서 청년들을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이런 먹거리 패턴이 청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청년을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니까 좀 안쓰러운데요. 실제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고 있길래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번 심포지엄에서 청년들의 먹거리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김진호 지역재단 정책연구팀장이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19세부터 51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식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먹거리 형태는 어떤지, 또 식재료 구입 형태라든가 구입 기준 등등의 문항을 제시했고 그 결과를 취합해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청년들은 전체적으로 하루에 2끼를 먹는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3끼를 먹는 비중이 높았고요. 네. 하루에 1끼를 먹는다 이런 답도 낮은 연령층에서 나왔습니다. 거주형에서도 이 답변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들은 3끼를 먹는 비율이 높지만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3끼를 다 챙겨 먹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네.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이 41%로 집계됐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2끼 혹은 1끼를 먹으면서 생활하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설문대장 중에는 이 농업과 먹거리 단체 활동가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인지 평소에 즐겨 먹는 먹거리 형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여러 유형 중에서도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경우가 58%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배달이나 포장 음식을 선택한 비율도 그 다음 순서로 26%가량 되고요. 그 다음이 인스턴트 식품, 반조리, 밀키트라고 하는 이 반조리 식품 순서로 즐겨 먹는 먹거리 형태의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직접 요리를 해 먹는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58%라고 나왔는데 굉장히 의외인데요? 전 되게 낮을 줄 알았는데. 네, 예. 생각보다 많은 답변 비율이었습니다. 또 직접 요리하지 않고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밀키트 등을 먹는 주된 이유를 물었더니 편리해서라고 그렇죠. 네. 답한 응답자가 6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21%를 차지했고요. 그런가 하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건강을 위해서라고 가장 많은 45%가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35%가 응답을 했고요. 네. 그 밖에는 직접 요리하는 게 즐겁다, 맛있다 이런 답변도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먹거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은 무엇인지 이 답을 구해보는 주관식 설문도 있었는데요. 이 주관식에는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 네. 그중에서도 군대 식재료 품질을 향상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교의 급식이 민간 사업으로 바뀌면서 급식의 질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들을 높일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도 나왔고요. 1인 가구가 자유롭게 모여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 먹는 문제에 있어서 공동체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외에 청년들의 먹거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나요? 예, 먹거리를 생산하는 청년 농민이 심포지움 토론대로 참여했는데요. 도시의 청년이 아닌 농촌 청년의 먹거리 문제가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경북 산청군에서 6년째 이 딸기 농사를 짓는 딸기 농사 벼농사를 짓는 30대 이종혁 산청군 농민의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요. 네. 청년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특히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는 많은 청년 농민들이 제때 밥을 먹기 어렵다. 그 현실을 전했습니다. 도시에서 출근 시간에 쫓겨서 아침밥 먹는 게 쉽지 않듯이 농촌에서도 아침 일찍부터 9시에 나가서 농작물 수확하고 포장해서 이 출하 시간을 맞추려면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아침은 건너뛰는 일이 많고 점심은 빵이나 컵라면으로 간단히 때우고 또 저녁이면 녹초가 되고 일수라서 요리할 힘도 없이 쉰다 이런 일상들을 설명했습니다. 야, 그 아침밥 챙겨 먹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은 도시나 농촌이나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대부분 하우스가 제2의 집처럼 주 생활터전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막에 요리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춰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고요. 네. 그렇다고 매 끼니를 식당에서 사 먹는 것은 부담이 되고 그렇죠. 도시와 달리 농촌의 경우 식당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배달이 안 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보다 어느 면에서는 먹거리 환경이 더 척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농사짓는 청년들한테 끼니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게 마련되면 좋겠냐 의견을 물어봤더니 하우스로 도시락을 배달해주면 제일 좋겠다 이런 얘기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면 소재지에 학교 급식과 같은 식당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나왔다고 합니다. 청년 농민 이종혁 씨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정작 본인은 일에 치여서
끼니를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고요. 뭐 어느 분야든 힘든 일이 있겠지만 농민들이 최선을 다해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가격이나 판로에 대한 그런 불안함 네, 없이 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덧붙였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의 출발은 먹거리 문제가 아닐까. 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예. 예, 뭐 과거에 비하면 범람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것도 현대사의 특징인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먹거리를 선택하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이 먹거리 취향 문제는 청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특히 먹거리를 기반으로 이 청년들이 교류하면서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한 대안으로 논의됐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에 대한 긍정과 이 극단적인 긍정주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적 긍정주의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생소하다 그래야 되나? 많이 네. 못 만나본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예.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네. 뭐 긍정하자 삶을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좀 그게 너무 긍정적으로 쏠리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 어느 정도로 그렇길래 오늘 주제까지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냥 네. 언뜻 듣기에는 네. 좋은 거 아닌가? 아니 요즘 너무 각박하니까 맞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근데 네. 사실 한쪽으로 너무 긍정을 하게 되면 네. 사실 부작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을 너무 긍정을 많이 하게 되면 긍정만 하게 되면 예. 회피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부정적인 면들을 회피하게 되고 자꾸 좀 본인의 어떤 좋은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뭐 머릿속에 꽃밭이 펼쳐져 있다. 요새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뭔가 삶에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은 거의 다 부정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신경 쓰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좀 삶이 삐걱삐걱 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네. 뭐 춥다 졸려 오늘 스케줄 뭐더라 이런 개인적인 일과 걱정거리들 그런 생각들 그냥 많이 하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아침 일찍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네. 항상 일어날 때마다 늦으면 안 되는데. 저는 거기에 더하기 배 아프면 안 되는데. 네, 발음도 발음 잘 꼬이면 안 되고. 되는데. 네, 그런 때. 발음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꼬이는지 제 스스로가 웃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추운 날이면 환자분들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래요? 오늘 좀 약간 팔이 날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는데. 세상에. 네, 그런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아침 눈 뜨자마자 이런 생각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더라고요. 네. 눈을 뜨는 내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나 아나운서님이나 특별히 부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네. 사실 인간이 가진 본연의 특징이죠. 그래요? 그럼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네. 부정적인 동물입니까? 인간은?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걱정, 불안, 염려입니다. 우리 삶을 끌고 나가는 것이 사실 걱정과 불안과 염려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불편하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완전 긍정적으로 타고나고 네. 생각해 보면 또 불안이나 염려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채 살아가는 김긍정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 사람의 삶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전혀 걱정이 없다. 그냥 뭐든지 행복하다. 그럼 진짜 행복하지 않을까요? 본인은? 주변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일단 뭐 본인은 행복한데요. 이게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엔 아무래도 뭐 삶의 속도가 빠르게 흘러가는 사회다 보니까 완전한 긍정과 평온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찰이 생기게 되죠. 뭐 비유하자면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네. 입구 쪽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사람 한 분씩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럼 갈등이 좀 생기게 되고 뭐 직장에서도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지적받는 일이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도 좀 불편하게 될 거고요. 또 시험을 치거나 원하는 성취를 일어날 때도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매달리고 뭔가 일어나가게 되는데 완전 긍정 상태라면 다음 날이 시험이라도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겠네요. 네. 잘 될 거야라는 생각하면서 네. 잠을 자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돼. 네, 시험을 이제 망치게 되는 네. 결과를 또 맞이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또 괜찮아 이러겠네요.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계속 그게 반복되면 본인이 제일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주류의 심리학은 이게 부정적이면 긍정적으로 바꾸자. 우리 마음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좀 빨리 회복을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네.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네.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는 게 애초에 이런 노력을 하는 바탕에는 우리 마음이 1+1은 2고 2로 작동을 하고 마음의 요소에서 A라는 요소를 B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우울하면 상담을 통해서 해소를 하거나 약을 쓰게 되면 좋아질 거다. 이제 이런 식의 관점인데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막상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기계 부품이 아니고 또 마음이 뭐 슬픔이 가득 찬 상태에서 뭐 버튼 하나 누른다고 해서 금세 행복으로 또 바뀌지가 않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예. 또 하나의 한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라는 동물의 특성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평온함을 누리기 전에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은 일단 살아남는 거거든요. 살아남아야지 좀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처리해야 될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을 보기 전에 부정적이고 경계해야 될 부분을 먼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좀 이제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사는 사람들, 이거는 어려운 건가요? 환상입니까 이게? 이게 100% 긍정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가능하지도 않죠.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무한 긍정으로 살아가자는 태도를 해로운 긍정주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극단적인 긍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삶에 대한 긍정을 얘기하려면 먼저 우리 삶에는 고통과 긍정이 함께 동전이 양면처럼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삶 자체가 셀 수 없는 긍정적인 감정들과 뭐 부정적인 고통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긍정적인 부분만 주목하려는 태도는 삶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자라는 모토보다는 삶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자라는 말이 좀 더 현실적인 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삶에서 지향하는 방향 또한 긍정적인 삶에서 온전한 삶이 좀 더 상위에 있는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인터넷 검색 살짝만 해봐도 참 이렇게 무한 긍정을 외치는 책이나 네. 뭐 문구들 네, 맞아요. 넘쳐나잖아요. 네, 진짜. 뭐 가즈아 하잖아요, 전부 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로운 긍정주의를 조심해야 되고요. 해로운 긍정주의. 해로운 긍정주의. 예. 이 해로운 긍정주의는 이제 슬픔과 불안, 분노 같은 감정들을 느낀다는 것이 감정 조절이 실패한 거다. 혹은 자신의 취약점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믿음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게 만들고 점차 자꾸 그러다 보면 힘든 상황을 자꾸 피하게 만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각에서는 SNS가 이런 부정적인 이런 긍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 SNS가 같아요. 생각해보면 좀 완벽하게 이상적인 사람들의 모습만 자꾸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SNS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될수록 이런 것들이 좀 무시되게 되는 경향이 좀 나타나게 되고요. 아마 긍정심리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봤죠. 네, 예전에 이제 심리학계에서 한동안 주목해왔던 것이 긍정심리학인데요. 긍정심리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행복으로 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는 학문인데요. 하지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측면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한다라는 것도 밝혀지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긍정이라는 것도 무한 긍정으로 가다 보면 또 부정적으로 되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이게 초기에는 행복과 웰빙의 요소에 대해서 다루던 학문의 방향이 이제는 좀 삶의 긍정과 부정을 함께 아울러서 생각해야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좀 그 긍정과 부정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것이 펼쳐진 맥락이 달려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맥락이. 그 어떻게 보면 삶의 긍정적 요소나 만족감에 대한 요소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예전에도 인용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조지 베일런트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70년 가까이 되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과연 삶의 행복에 필요한 조건들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현대 연구가 보통 한 몇 년 정도 주기로 마무리되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행복의 조건 한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고난에 대처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 그리고 교육 연수와 평생 교육에 대한 태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그리고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네. 적당한 체중 유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들으면서? 야, 너무 완벽한데요? 사실 근데 이게 다 뭐
전부 다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는 되게 완벽한 거긴 한데요. 저는 사실 이 중에 요소하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다. 근데 뭐 많으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예. 아닌가요? 근데 사실 또 요소 하나를 뜯어보면은 또 그게 네. 거창하거나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상적인 덕목들이죠. 이런 걸 보면은 내 삶에 긍정하고 행복감을 느끼는데 왕도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을 잘 감내하면서 그 안에서 좀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좀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비결이고 그러면 좀 삶을 긍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몇 가지 태도가 좀 있을 것 예, 같은데 예. 일단 수용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받아들이는 중요할 것 거. 같습니다. 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삶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그렇죠. 있고 예, 예. 그래서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다고 하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게 평탄한 길이라고 항상 오르락내리락 그렇죠.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니까 삶에서 그런 출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또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네, 이런 태도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 솔직함. 그러니까 다들 이제 슬프다, 우울하다, 불안하다는 말을 꺼내기 참 힘들어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상대방한테 부담 줄까봐. 그렇기도 하고 좀 내가 약한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좀 본인도 부담스러워 나를 우습게 하는데 볼까봐. 맞아요. 네. 저희 병원 진료실에 오셔서도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 하는 분들이 그래요?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끄집어내고 또 그것들을 좀 안고 있어 보는 느낌들이 중요하고요. 감정들의 귀를 기울이고 좀 온전히 느끼려고 할 때 우리 삶 전체를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일기를 쓰거나 간단한 기록을 하거나 다이어리 같은 곳에 이제 이런 것들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다른 사람들이 삶에 비관적이고 힘들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느낌을 떨쳐라, 괜찮다. 긍정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얘기가 끝까지 나올 수 있도록 잘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듣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삶에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삶을 긍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거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쉬워야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맞아요. 선 자체를 긍정하는 게 참 힘들고 그렇죠. 네. 특히 원치 않는 일이 삶에서 일어날 땐 더더욱 그렇거든요. 이거 신이 아니니까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지만은 그렇죠.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선택하는 것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좀 조언을 하나 드리면요. 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대부분 눈앞의 사건에 너무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건을 계속 곱씹게 되거든요. 맞죠. 네. 그러다 보면 한 달 전의 사건이든 1년 전의 사건이든 내내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당시 사건에 좀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고통을 수용하고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초점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리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힘내보자고 좀 무리한 계획 세우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오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봐야지. 제 하는데 얘기인가? 이제 하루에 네. 너무 많은 계획 세우지 마시고 단순하게 한 2-3가지 정도만 계획을 세우면 좋겠고요. 네.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하루하루에 퀘스트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 퀘스트를 완수하듯이 그렇게 하루를 좀 보내시면은 네. 도움이 됩니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문제가 제가 요즘 게임만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하루 게임하자 달성하게 되면 좀 뿌듯하지 않을까요? 참 제가 부끄러워서 지금 말을 못하겠네요 지금. 네. 근데 진짜 무슨 말씀인지 너무 알겠고요. 네. 이게 생각 많고 계획 많고 이러다 보면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고 복잡해지고 맞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마음이 복잡해짐을 좀 단순하게 바꿀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함이라는 게 또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 마음에도 중요한 것이 불편함이나 고통 같은 이런 힘든 것들을 지나가는 경험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학습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삶의 부정적인 면을 느낄 때마다 계속 그가 씨름하다 보면은 점점 뇌에서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자꾸 좀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뇌는 계속 이것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좀 연습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불편한 사건이나 마음이 있더라도 그냥 두니까 지나가는구나 라는 경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불편하긴 하지만 굳이 좀 이것을 해결하려고 싸우는 것보다는 삶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죠. 불편한 마음을 안고서도 뭐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뇌는 삶에서 겪는 일의 영향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놓게 되니까
아무래도 불편함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 크게 흔들리는 것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물론 힘든 감정과 고통을 긍정한다고 본질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우리는 삶을 경험할 때 좀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잘 보내주면서 삶의 의미와 긍정적인 면을 좀 더 잘 쫓아가려고 한다면 삶을 잘 긍정할 수 있게 되고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방송 시작하고 지금까지 원장님이랑 대화한 거를 돌이켜 보면 뇌가 있잖아요. 하나의 다른 인격체 같아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지. 왜냐하면 이제 뇌라고 하는 기관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즐거운 것,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는데 뇌는 그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뇌는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우리는 목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원치 않은 감정들이 만들어지고 원치 않은 행동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 작동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뇌가 우리의 마음과는 좀 다르게 작동하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다른 인격체처럼 네. 느껴지게 되는 거죠. 야, 어쨌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마디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인다? 좀 이렇게 끌어안고 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좀 뭔가 삶을 좀 편하게 긍정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더. 예, 맞습니다. 예, 예. 결국 이제 뭐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제 주로 가장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용이죠, 수용.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예, 그런 과정에서 뭐 마음 챙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나를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자비라는 또 키워드가 나타나게 되고 하는 거죠. 네. 자,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삶을 어떻게 긍정하는 게 건강한 마음인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아나운서님 갑자기 날씨도 네. 확 추워졌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옷 두께가 상당히 좀 두꺼워지셨죠? 네. 아니 지금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맨날 지난주에 패딩 입고 계셨던데 오늘 패딩 안 입고 계셔가지고 예, 지금 영상으로 회복했기는 잽싸게 가벼운 걸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요새 겨울 아침에 집을 나서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사실 없어서 안 되고 우리 아나운서 자주 입으시는 옷 네. 바로 패딩. 네. 이 패딩이 바로 매년 겨울 국민 생존템으로 그럼요. 불릴 정도로 예. 이 겨울에는 누구나 한두 번씩 꼭 장만해서 입어야 되는 외투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패딩이나 핫팩과 같은 방한용품이 없던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이 추운 겨울을 보냈을까요? 그때 더 추웠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렇죠. 온난화 전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 계절별 옷감이나 바느질이 상당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이 오늘은 추운 겨울을 대표하는 한국 전통 바느질 누빔의 예술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빔? 네. 그 영화에서 보면 스님들이 겨울에 입는 그 두툼한 원단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좀 맞아요? 비슷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정답은 아니군요. 교양이 예, 또 예. 넘치시는 우리 아나운서님. 그래서 아닙니다. 예. 이 누비가 이제 원단의 이름은 아니고요. 누비. 이 가죽과 안을 맞춘 옷감을 홈질해서 붙이는 바느질법을 누비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가죽과 네, 그러니까 가죽과 옷감을 홈질해서 이제 그거를 겹쳐가지고 겹쳐서. 맞붙이는 바느질법. 그러니까 가죽과 천과 원단을 천을- 이렇게 붙이는 거군요. 네, 근데 뭐 가죽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단이 사용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재밌는 게 승려들의 옷 납의에서 유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납의 나비 하다가 지금의 누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승려님들이 못 쓰게 된 천 조각들을 모아다가 이 기워 만든 그 승려님들의 일상복 납의가 네. 민간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 추운 겨울도 거뜬히 날 수 있는 이 소중한 우리의 복식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직물의 보강, 방한, 장식 등의 목적으로 이 겉감과 안감의 옷감 사이에 이 솜이나
종이 같은 충전재를 넣거나 혹은 넣지 않고도 이 겉감과 같은 색의 실로 일정한 간격의 세로선이 반복되도록 이 홈질을 해서 옷을 만드는 것이 누비라고 보시면 되고 오. 거기에 이제 색실이나 뭐 금박을 사용해서 박음질로 직선과 곡선의 모양을 다양하게 표현해서 쌈지나 주머니 등을 만드는 이 전통 바느질법이 바로 누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설명이 길긴 한데 네.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네요. 손 바느질입니다. 그렇죠. 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손 바느질이고 안에다 뭐를 넣는다. 네, 근데 넣을 수 있다. 다양하게 넣기도 한다. 네, 다양하게 넣고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 바느질법이 네. 저도 이제 가정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네, 가정 시간. 네. 네. 그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비 바느질법이 좀 특별한가요? 어떤? 네, 네. 일단 누비가 좀 특별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이유는 이 검소함과 실용성 그리고 담백함과 아름다움이 이 공존하는 다채로운 멋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황실에서 쓰던 명주로 만든 화려한 누비 옷이 있는가 하면 아주 무명으로 만든 소박한 옷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겉옷에서부터 비상시에 입는 옷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옷에 이 다양한 누비 바느질 기법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옷 이외에도 네. 음식물을 담는 그릇을 보호하고 음식이 식지 않도록 솜을 넣어서 누빈 그릇 덮개, 네, 그리고 또 그릇에 담긴 음식물을 덮어주기 위해 이 기름 종이와 명주를 사용하여 이 누빈 보자기 등 네. 생활 소품 중에서도 이 조상님들의 지혜가 느껴지는 다양한 누비 용품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누빈 그릇 덮개 이런 게 네. 있어요. 오. 그리고 뭐 못 만드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무엇보다도 이 긴 시간을 들여서 한 땀 한 땀 완성된 손누비, 옷 한 점 한 점은 이 기계 누비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이 품격과 함께 과학적인 비밀도 수놓여 있습니다. 예. 단순한 바느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떤 과학적 비밀인가요? 아니 바느질인데 과학이 들어와서 네, 약간-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예. 그 일단 이 누비 기법은 실이 옷감을 떠서 건너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이 옷감을 예. 떠서 건너간다.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 보통 또 재봉틀을 이용한 바느질은 실의 앞뒤가 맞물려서 움직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 이 공기가 옷감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까지 다 이렇게 박아주는 거고 네, 네, 누비는 네. 이제 위를 떠가지고 이제 옷감을 보호하면서도 단단하게 잡아주는 건데 그래서 이 공기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히면 네. 이제 기계 바느질은 공기가 한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고 네. 손누비는 이제 공기가 세로 가로 세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을 그래요? 수 있는 공기가 거죠. 소통되는데 네, 따뜻하다. 네, 오. 네. 체온도 잘 전달이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실용적인 면에서도 기계 누비는 전교한 듯 하지만 뜯어내리면 금방 실이 뜯어지는데 네, 네. 손누비는 바느질한 거를 아무리 뜯으려고 해도 뜯어지지가 않고 그래요? 그만큼 왜요? 견고하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자연스러워서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최근 전국 곳곳에 옛 무덤에서 출토되는 복식들 가운데 네. 이 누비 옷은 다른 옷들에 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잘 보존된 상태로 출토가 됩니다. 다른 옷들은 이렇게 문제가 샀거나 많은데 예. 썼거나 하지만 이제 누비 옷은 이야. 잘 보존 상태로 출토가 되는데 네. 이를 통해서 누비 옷의 탁월한 보강성과 보존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비는 단순 옷뿐만 아니라 호신의 용도로도 사용됐습니다. 예? 갑옷에 예. 무명을 두세 겹 겹쳐 누비거나 예? 한지 등을 심지로 사용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인한 옷이 바로 이 누비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추운 겨울 북방국경 지대 군사들한테 네, 이 예. 누비 옷을 만들어 보냈을 정도로 이 패딩의 원조가 바로 이 누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원조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네. 근데 그 누비 바느질의 종류가 있나요? 이게 좀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한 땀 한 땀 천 조각을 일정한 간격으로 잇는다. 이거 외에 네. 다른 기술이 또 있을까요? 혹시?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오랫동안 여인들의 손을 거친 누비는 간격이나 바느질 땀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간격에 따라 새누비, 잔누비, 중누비 등으로 나뉘고 형태에 따라서 오목누비, 볼록누비, 납작누비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누비 간격은 잔누비가 0.3cm 정도 되고 네. 새누비가 0.5cm 뭐 야, 이렇게 이걸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손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샛누비, 잔누비 중에서도 옷값
옷감을 두 겹만 누벼주면서 겉모양이 오목하면 오목누비라고 하고 솜을 여유 있게 두고 누벼줘서 겉모양이 볼록한 입체적인 효과를 나타내면 볼록누비라고 부릅니다. 또 이 얇은 솜을 두거나 닭종이를 이용하기도 하고 옷감만으로 누벼줘 이게 평면적이면 납작누비라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복이나 침구류에는 규칙적인 직선 누비가 주로 사용되었고 네. 주머니나 보자기류에는 이 누비 자체를 문양으로 살려서 곡선과 직선으로 조화를 이룬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과 곡선의 섬세하고 다양한 멋을 느낄 수 있는 누비의 매력은 수제, 즉 핸드메이드 특유의 손맛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왜 남자분들도 이제 비스포크 수트라고 해가지고 있죠. 맞춤 정장을 많이 해서 입으시잖아요. 네네. 이미 예전부터 이런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누비 옷이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재봉틀이 대중화되고 대중화되면서 이제 제작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다양한 누비 기술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 누비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몰라서 그래요. 이런 게 있는지 몰라.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우리 그 청취자분 중에 네. 이승규님이 네. 일반 상식 방송 중 맞죠? 일반 상식 방송.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닌가요? 뭐 여러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뼈를 때리시네요. 네, 승규님 저 빵 터집니다. 네. 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네. 이런 얘기 듣는 게 새롭고 좀 신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현대 사회 사느라 바쁘지 조선 시대에는 추위를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생각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맞아요. 알아가는 시간을 네, 가지려고 저는 이 시간을 네. 통해서 네. 그렇구나. 네. 예술로 떠나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머릿속으로 한번 전 떠나보거든요. 떠나보는 거죠. 궁금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땐 안 추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네. 궁금한 게 또 이런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이 그 누비 문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뭔가 수입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네. 이제 좀 누비라는 단어가 되게 예쁘잖아요. 예쁘죠. 누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누비 옷을 예전부터 여성분들이 많이 입었고 만들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누비 옷은 남자들의 옷이었어요. 오, 그래요? 우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누비 유물이 있는데 네. 신라시대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장리와 안욕이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냐면 어렵다. 예. 예, 천마도장리. 네, 그리고 안욕인데 안욕. 예. 예. 이게 뭐냐면 안장 밑에 까는 담요예요. 말을 탈 때 안장 밑에 까는 담요. 예, 아프니까. 그래서 이 안욕에 사용된 직선과 이 기하학문 누비가 출토가 되면서 이 직물의 누비가 사용된 가장 오래된 유물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물이고 네네. 이를 통해서 이 누비 문화가 신라 시대 때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또 남자분들이 사용하는 갑옷 안에 있는 속옷이나 외투 등에도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이제 신미양요 1871년 신미양요 당시에 네. 사진을 통해서 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면갑과 같은 누비 면갑이 실제 전투에서도 착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한 땀 한 땀 만든 누비 옷이 얼마나 튼튼한 옷인지 이제 가늠이 좀 되시겠죠. 네. 확실히 전쟁에서 입었다고 하니까 네. 이제 확 와닿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서양에도 네. 저는 제 생각에 네. 그냥 일반적인 네. 상식으로 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옷을 다 입으니까. 네, 거기도 이제 왜냐하면 비스포크라는 게 있고 네. 바느질하고 네. 다 하니까 네. 어떻습니까 서양은? 맞아요. 서양에서도 네. 좀 비슷한 바느질 기법이 있는데 퀼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퀼트.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네. 이 퀼트라고 해가지고 가장 위 천이 겉천과 뒷감천 그리고 그 사이 소물로 구성된 세 장의 원단을 한 장으로 묶어 바느질한 원단을 퀼트라고 하고 비슷하네요. 이런 작업을 퀼팅이라고 합니다. 퀼팅. 네. 예.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우선 이제 서양의 퀼트 역시 이제 시작은 추위에 따른 자연환경의 극복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추워서. 예, 물자가 풍부하지 못했을 때 자투리천을 모아서 그걸 재활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했던 이게 퀼트가 발달했던 거고. 되게 비슷하네요. 네, 그 이후 산업이 발달하면서 원단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부터는 이 조각천의 의미가 남는 원단 조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새 원단을 작게 잘라가지고 그런 천으로 만드는 이제 바느질 기법이라고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누비와 차이점은 네. 이 서양의 퀼트는 이 이어붙이는 원단을 대부분 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이제 블록식으로 원단이 차례차례 쌓이는 이제 기하학
조직적 구조의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네. 하지만 또 다양하고 화사한 색조를 사용하는 이 서양의 미술 패턴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색채가 화려한 것이 이 퀼팅의 특징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의 누비는 네. 원단 고유의 색과 이 시종일관 균일한 땀과 간격을 유지하면서 떠낸 바느질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바느질의 예술이네요. 네, 그래서 어. 서양식 퀼트는 기교의 산물이고 네. 우리의 누비는 모든 기교가 걸러진 정제된 심플의 미학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생각했던 이 바느질만 봐도 이 동서양 문화의 특징이 고스란히 이제 차이가 있고 묻어나는 것이 좀 흥미로우시죠? 네,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누비가 있으면 서양의 퀼트가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왠지 비슷하지만 네. 조금 차이도 있을 모양도 것 같고.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혹시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네. 만약에 이제 청취자분 중에 진짜 궁금함을 가진 네. 분이 있을 수 네. 있거든요. 혹시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 도심 한복판 서울에서 관람이 가능하신데요.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섬유 예술을 보존하고 아울러서 해외 전통 섬유 예술까지 함께 전시함으로써 이제 우리 섬유 예술의 미래를 개척해가는데 목적을 둔 단 하나의 섬유 박물관, 초전 섬유 퀼트 박물관입니다. 아, 있구나. 예. 네, 남산 기슭에 위치한 또 남산 근처에. 네, 초전 섬유 퀼트 박물관은 지난 1998년 10월에 개관을 한 박물관인데요. 다양한 국내외 섬유 예술 작품들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섬유 예술 박물관이고 이 설립자이신 제일문화원의 김순희 원장님께서는 사라져가는 한국 전통 조각보나 그 누비 기법의 전승과 한국 섬유 예술의 세계화를 목표를 두고 섬유 박물관을 개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오늘은 패딩의 원조라고 할 만한 한국 전통 바느질 누빔의 세계로 떠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설입니다, 여러분. 절기가 무색하게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에는 포근하다고 하니까요. 좋은 날씨 속에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